연구 방법론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순서를 여러분이 따라주면 되는데, 맨 먼저 연구 설계.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크게 먼저 여러분들이 제목을 생각하지만, 제목 생각하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실험 연구할 건지 비실험 연구할 건지. 그래서 간혹 우리의 연구를 총 100%라고 보면 8, 90%는 대부분 비실험 연구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에서는 우리가 실험 연구, 우리에서 실험 연구는 중재 연구 같은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교육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받는 실험군하고, 그 다음에 대조군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구 설계를 할 건지, 이제 주로는 일단 여러분들이 석사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비실험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실험 연구로서 이거는 이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부르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대상에 대해서 쓸 건데, 이 연구 대상은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 어떤 대상자를 몇 명을 이제 실시했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인클루전, 즉 여기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고, 엑스클루전, 배제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대상자라고 하는 거를 기록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 연구의 대상자 중에서 특히나 그냥 여기 간호사 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죠. 그래서 내 연구가 간호사지만 특수 파트는 안 되고 일반 병동만 해야 된다라든지, 연구의 주제에 따라서, 또는 대상자가 특수한 사람들 있죠. 노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노인의 거동, 특히나 그 노인 쪽의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노인의 인지를 보든지 노인의 생활 이런 걸 볼 때, 노인들은 그 복합적으로 질환을 갖고 있는 분도 많고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대상자가 가급적, 대상자가 그 안에서 대상자를 한 그룹으로 보는 연구를 할 때, 대상자가 그 안에서 내 연구의 의도가 아닌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서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혼동 변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연구가 아예 그거는 여러분이 패스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소리냐면, 내가 노인 대상자의 활동 뭐를 보겠다. 그러면 시작부터 내가 대상자를 종류별로 나누지 않고, 보통의 석사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한 덩어리로 보고 우리가 보통 하거든요. 끼케야 남자 여자 정도 나누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덩어리로 우리가 두고 보았었을 때, 만약에 노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노인을 대상자로 잡을 때 이렇게 측정하는 게 있잖아요. 노인의 활동력, 신체 활동력을 측정하는 걸 봐서 단계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든지, 아니면 복합질환이 뭐가 없는 뭐를 한다라든지, 나름의 내 대상자가 딱, 연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연구는 연구자가 의도한 그거에 의해서만 영향받기를 바라지, 다른 걸로 인해서 영향받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연구의 결과가 내 이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결과라고 내가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밖에서 뭔가 혼동되는 변수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거예요. 연구에서 우리가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어떤 정도인가,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무슨 인식 이런 걸 본다고 쳐요. 그랬었을 때 내가 우리 학교에 있는 대상자의 학생들을 이제 설문지를 나눠서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무슨 결과가 나왔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혹시 뭔가 지적해줘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어야 이제 정상인데,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 연구에서 내가 뭘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거 없을까요?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공경인식 이런 거 본다. 아니면 노인에 대한 무슨 인식을 봐요.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설문지를 던졌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제 멋지게 다 썼어요. 그런데 이제 딱 그 심사를 봤는데, 심사에 탈락이 됐어요. 탈락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혹시 여러분 아무나 편하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왜 탈락을 했을까요? 열심히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에 대해서 다 썼어요. 다 썼었는데 이 사람은 탈락이 됐어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 보통 저널 같은 데다 우리 이제 나중에 퍼블리시 할 거잖아요. 그거 퍼블리시 하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저널에 이제 심사위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그런 케이스가 한번 있었어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무슨 인식을 보는 거였는데 이제 저널에다 투고할 정도니까 모든 통계가 다 나오고 이제 다 끝난 논문을 보낸 거예요. 근데 내가 리젝을 했어요. 웬만하면 별로 성격상 리젝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리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냥 생각해. 여러분들 크게 너무 우리의 단점 완벽한 정답이 아니면 입을 안 떼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왜 제가 그걸 리젝을 했었을까요? 조금과 같이 사는 딱 정답. 너무나 정답을 말했어요. 그 학생들 안에는 노인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노인하고 안 사는 학생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벌써 노인이라고 하는 내 대상자인 대학생들이 벌써 너무나 노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젝을 할 때 이런 걸 봐요. 우리가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연구에 대한 이론, 우리 여러분 이제 이론도 배우잖아요. 이론, 개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실은 연구 방법론은 우리가 못 배웠을 때만 이게 막 커 보이고 막 내 거 아닌 것 같지만 얘네들은 몇 번 반복하면 얘는 별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노인과 살고 있는 대학생하고 노인하고 살고 있지 않은 대학생, 그냥 이 말만 딱 들어봐도 그 노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 너무나 내 연구의 독립변수 때문이 아니라 노인하고 살고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내가 전혀 컨트롤하지 않아. 만약에 컨트롤 해고했으면 이 사람은 멋진 논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컨트롤 안 하고 그냥 내 모든 독립변수 얘 때문에 이 노인에 대한 무슨 인식이 달라질 거라고 내가 그냥 연구를 했다면 이 사람은 이 연구의 결과는 내 연구의 결과, 내가 주어진 독립변수 영향이라기보다는 사느냐 안 사냐, 내가 전혀 컨트롤하지 않았던 이거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 딱 보고 정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인간사기 때문에 영향 다 없다라 말할 수도 없고 인간사기 때문에 다 영향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너무 복잡해서 눈꼬만큼이라도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있다 없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딱 봤었을 때 그거 노인하고 사는 애하고 노인하고 안 사는 애하고 너무나 다를 것 같은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냐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요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엑스퍼트이고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영역에서 해야지 만약에 그런 영역이 없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선행 문헌고찰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간호사로서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연구의 주제는 내가 엑스퍼트인 곳에서 찾는 거. 그래야만이 아까 그런 요소에서 벗어나요. 내가 만약에 노인이라고 하는 걸 좀 잘 알다. 그러면 노인도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노인도 뭔가 그런 활동 영역을 내가 내 대상자를 노인의 무슨 활동 일상생활력 뭐 이런 거를 조사해 볼 건데 기본부터 시작부터 일상생활력의 이 정도가 너무나 다른 노인들을 모아놓고 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내 독립변수가 얘한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활동력 자체가 처음에 달랐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의 복합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연구 방법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이 이론을 배우고 여러분의 실제 여러분의 임상에서 여러분의 지식 이걸 가지고 판단. 실은 나중에 이건 익숙해지면 그만이에요. 얘네들은 몇 번 하다 익숙해지면 그냥 몸에 딱 달라붙는 애고 이제 진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변수 간의 관계, 뭐 변수 간의 어떤 거, 대상자의 어떤 상황 이런 거. 그래서 가장 포인트가 연구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건 다 가급적이면 통제하고 다른 건 다 영향력이 아니고 내 거 독립변수가 내 거 종속변수한테 영향 미쳤다라고 나는 말하고 싶은데 인간사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정도라고 하는 게 돼 있다 그랬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컨트롤 했어요 라고 하는 거를 심사위원한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 연구 대상자는 내 연구는 요만큼까지는 들어가는 사람이고 요만큼은 배제할 거예요. 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이 연구의 대상자가 여러분들 또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연구의 대상자, 특히나 특수한 대상자를 하는 사람들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가 너무 적다라든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든지 이건 꼭 넣어야 된다 그러면 아예 그런 부분을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대상자를 다 처음에 생각 없이 다 했어요. 그러면 노인과 같이 사는 애들을 따로 보고 노인하고 안 사는 애들끼리 따로 결과를 봐서 노인이랑 사는 애들끼리는 다른 해석을 내리고 노인이랑 안 사는 이렇게 해석을 또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연구에 대한 방법론을 많이 알다 보면 뭐 처음 시작을 조금 서로 어떻게 했었어도 얼마든지 또 여러분이 연구를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고민은 내가 연구는 가급적이면 내가 가장 엑스퍼트,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잘하는 곳, 그 대상자에 대해서 잘하는 곳에서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고, 두 번째 여기에서도 아까 연구 주요 변수를 갖고 연구의 양을 정한다고 했지만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서는 이렇게 대상자를 가지고도 내가 내 연구의 종류를, 그래서 보통 특히나 우리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 있어요. 비교 연구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조사 연구하는 것도 비교 연구할 수 있고 실험 연구는 뭐 당연히 실험과 데리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조사 연구에서도 비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상동맥 무슨 수술을 받고 나서 재협착이 일어난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협착이 일어난 사람과 아닌 사람을 내가 알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재협착이 안 일어난다 뭐 이런 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른 요소는 가급적 배제시키고 운동만 가지고 뭔가 연구 결과를 나와줘야 내 연구 결과가 잘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요소라는 것이 그 개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일상적인 일상 요소들이잖아요. 나이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무슨 뭐라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러면 그런 요소들을 비교 연구에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처음 시작 전에 이 A라고 하는 분하고 B라고 하는 분을 내가 비교를 한다고 치면 이 두 분이 가급적 동질합니다 라고 하는 걸 먼저 내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동질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버리면 이건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비교 연구는 아니지만 특히 비교 연구 같은 거 할 때는 반드시 처음 스타트가 우리가 모든 연구에 내가 첫 스타트 연구 결과는 뭐라 그러냐면 일반적 특성 본다 그랬잖아요. 비교 연구도 마찬가지. 일반적 특성인데 비교 연구에는 딱 그 옆에 뭐 하나 더 써줘야 되냐면 비교되는 두 군이 동질하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연구하고 달리 이렇게 무언가 그런 차이가 시작부터 차이가 있으면 이거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야. 그러니까 첫 단추에서 뭔가 이렇게 동질하다라고 하고 어떤 변수 하나가 다른 건 다 동질하는데 어떤 하나가 동질하다 안 나와. 고민이야. 그 변수 빼버리든지 걔를 뭐 공별량으로 통계로 뭔가 처리를 해버리든지 그 지도교수하고 이제 고민을 해서 여러분 뭔가 처리를 하고 동질하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연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가벼운 이제 그 예시예요. 여기 있는 거는. 그래서 연구 대상 안에 아까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나 엑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게 비록 그 조사 연구고 내가 비록 여기는 뭐 간호사라서 별반 뭐 구분할 일은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 역시 간호사 중에서 적어도 임상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그래야 이제 의료정보 보안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맛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년 이전에 있는 사람이면 지금 의료정보가 뭐고 살기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뭐 의료정보 보안이라고 하는 걸 보겠다. 그 다음에 가급적 이 사람은 이제 환자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보겠다. 그래서 뭐 간호부에 있다라든지 이런 사람도 배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뭐 별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연구지만 나름의 일반적 대상자를 통해서 내가 내 연구를 어느 정도다 지금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구 도구는 아까 우리가 그래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여기도 좀 우리가 이제 잘 써야 되는데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라고 하는 것은 뭐 특히 이제 실험 연구는 뭐 무지 여기가 중요하지만 이제 조사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될 그 틀이 있어요.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IRB 받았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연구 대상자한테 자료를 수집하러 가려면 반드시 선행 조건으로 IRB를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제 우리 간호계에서는. 그래서 IRB를 내가 먼저 받았고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고려대학교 생명 그 윤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이제 받은 다음에 내가 진행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IRB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겠지만 그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 당연히 그 내가 자료 수집하는 그 병원에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학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 몸담고 있는 병원에서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도교수랑 상의해서 선택해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왜냐면 간호사는 이제 조금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해주는 거예요. 융통성 있어서 굳이 꼭 그 병원에서 안 해도 근데 또 병원마다 우리 병원에서 자료 수집하려면 너네 꼭 우리 병원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그 병원이 말하면 또 받아야 돼요. 요새는 이렇게 IRB를 받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이거부터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IRB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대상자들한테 가서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동의를 받고 너 이제 이런 거 다 있어요. 나중에 설문지 맨 첫 장 보면 이 연구가 무슨 연구 알려줘야 돼. 연구의 목적도 알려주고 네가 하다가 그만둬도 되는 거고 그만둬도 아무런 너한테 해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고 나면 너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고 그 다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거는 연구 목적으로만 쓸 거고 연구가 끝난 다음에는 언제 기간 안에 내가 이거 폐기할 거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IRB 낼 때 그걸 다 하게 돼 있어요. 요즘엔 IRB가 굉장히 스트릭하게 돼가지고 나는 예전에는 조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많이 했냐면 그냥 그 병동에 가서 특히 간호사 대상으로 할 때는 병동에 가서 연구자가 나눠주거나 뭐 이렇게 했었어요. 설명을 하고 나눠주거나.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조사 연구도 모집 공고를 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집 공고를 내서 어떤 일정 장소를 구입해서 그 안에서 그 대상자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요즘엔 어쨌든 대상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IRB라고 하는 것이 스트릭하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써줘야 될 게 뭐냐면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 말대로 방법과 절차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가 IRB 받았다라고 하는 걸 써주고 내 연구는 내 자료는 자가보고식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비실험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자가보고식으로 대상자들이 이렇게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혹 노인이라든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가 가서 들으면서 체크해줄 수도 있는 거지만 대부분 우리가 하는 것들은 뭐 간호사 환자가 성인을 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자가 보고식을 쓰고 있어요. 자가 보고식을 하는 거고 특히나 어떤 단체에 있는 곳에 대상자를 갈 때는 그 단체의 또 승인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간호사 대상이면 간호부에 가서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고 연구 목적 설명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료 수집을 했다라고 하는 걸 기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설문지는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내가 여기 채놓은 게 뭐냐면 모든 설문지가 가서 100% 돌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논문의 질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쓴 논문들이 메타 분석 같은 거 할 때 우리 논문을 누군가가 평가를 해요. 그랬을 때 이 평가를 할 때 100% 나오는 논문은 없는데 내가 맨 처음에 몇 프로 던졌는데 몇 프로가 몇 프로 해소되었고 또 코딩하면서 보니까 몇 프로는 또 탈락되고 왜 탈락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 특히 이렇게 조사 연구는 그렇게 많죠. 이게 실험 연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실험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대상자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반드시 인간이기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탈락하면 왜 그 사람이 탈락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래서 탈락 요소가 내 연구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탈락을 했으면 그 사람이 탈락돼서 내 연구가 실은 원래 의도했던 연구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 연구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나 이 탈락 요소를 반드시 써주는데 비실험 연구에서도 이런 연구까지는 써줘야 돼요. 내가 몇 부 던져서 몇 부 돌아왔고 그 중에서 이제 미응답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분석에 사용했다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쓰는 양식은 이만큼 써주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실험 연구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여기가 달라져요. 어쨌든 이제 지금 비실험 연구에 대한 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자료 분석 방법을 저번에 한 것처럼 맨 처음에는 여러분이 쓰는 프로그램의 버전을 원어명으로 써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SPS 주로 다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돼요. SPS 윈도우 버전 21.0 아니면 이제 이거 아래가 18.0이거든요. 18.0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연구 목적을 그대로 데려와서 뒤에다가 통계 기법만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구 목적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일반적 특성 없었지만 있다고 봤고, 그 다음에 각 주요 설문지의 정도를 본다 그랬어요. 정도나 수준이나 그걸 그대로 데려온 다음에 서술적 통계. 근데 이 안에는 나중에 이제 연구 결과에서 이제 알려줄 것처럼 어떤 애는 그 개수, 세거, 퍼센티지만 보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평균 표준편차도 보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좀 이따 나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각 주요 변수와의 차이를 보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차이 보는 거에서도 조금 이따가 이제 연구별에서 나오겠지만, 2개짜리 영역을 2개로 나누면 t-테스트라고 하는 거하고, 영역을 3개 이상으로 가면 분산 분석, 즉 아노바라고 하는 애를 이제 한다고 그랬고, 3개 이상이 되는 애는 반드시 유의하게 나오면 사후 검정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본다 그랬어요. 전부 다 얘네 말을 보면 연구 목적에 있는 애들이 그대로 데려온 다음에 뒤에다가 통계 기법만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든 연구에서 맨 마지막에 그 연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연구의 목적이 나오고, 이제 그런다고 해서 연구 목적에서도 우리가 맨 끝에 있는 거, 간호사의 의료정보관 실천에 영향하는 요인을 파악한다. 이게 이 연구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거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료정보관 실천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다중회귀 분석, 멀티플 리그레션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멀티플 리그레션을 돌릴 때 여러분 SPS에서 돌려본 사람 알겠지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연구자의 연구에 그 의도하고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텝바이 단계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는 했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구 프로포잘이 아까 이제 여기까지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대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였다 해버리면 안 되죠. 연구 프로포잘 할 때는 할 예정이다라고 여러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 학생들이 이거 보다가 진짜 우리가 실수를 금치 못하는 게 이제 드래그해서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정이다라고 바꿔 써야 되는데, 예정이라는 거 다 하였다 하면 이제 드래그를 해갖고 왔구나. 뭐 너무나 열심히 설령 드래그를 해왔어도 그걸 남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깔끔하게 잘 써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연구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처음, 특히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 일반 석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어떻게 하냐면 종합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연구계획서를 발표를 해요.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가장 빨리 끝나는 사람이 그 다음 학기까지 해가지고 연구가 이제 끝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계획서가 나를 처음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를 처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들, 실은 큰 개념에서 흔들리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아직 미숙하고 이제 뭐 연구를 엑스퍼트처럼 이거를 업으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에서 걸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용어 쓰는 거, 오타라든지 뭐 이렇게 요새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에서는 내가 굳이 이렇게 잘 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이 사람이 미흡하다 보여지면 그 호스톤 현상 얘기해 줬잖아요. 한번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들어가면 그거를 여러분이 신뢰를 극복해내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첫인상을 잘 보여서 내가 그러면 다소 사람이라는 것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이 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나를 보여주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연구 계획서를 여러분이 이제 썼어요. 이제 연구 계획서를 썼으면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학기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연구 결과를 이제 할 거예요. 연구 결과를 먼저 말로만 먼저 맛을 보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같이 통계를 돌려볼 건데, 연구 결과는 내가 이제 누구랑 똑같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논문에서 누구누구 세 가지가 어디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죠? 연구 목적, 자료 분석 방법, 그 다음에 연구 결과. 이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도 우리가 아까 연구 목적하고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 방법에 써져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문
내가 간혹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연구의 필요성이도 그때 한번 지적했던 것처럼 딱 연구의 필요성이 누구만 나오라고 했어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주요한 애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내 대상자, 내가 하겠다라고 한 애만 눈에 띄게 나오면 돼요. 거기에는 아무리 좋은 용어, 아무리 좋은 뭐가 있어도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애들을 써야 된다. 그럼 걔네들은 아주 가볍게 흘러가듯이. 내가 문맥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 걔네들은 아주, 그러니까 이 안에는 온통 내가 하겠다고 하는 애들로만 도배가 돼 있어야 돼요. 다른 애들은 거기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연구의 필요성에도 그렇고 연구 결과들도 간혹 보면 연구 목적에 있는 애만 자료 분석 방법에 있어야 되고 자료 분석 방법에 있는 애만 연구 결과에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간혹 막 하다 보면 막 이거 혼선이 돼가지고 욕심이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설령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원래 연구 목적, 자료 분석 방법, 연구 결과를 맞춰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 좋은 결과인 거예요.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처음에 연구 목적 안 세웠지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연구 결과 끝에다가 추가 분석 해가지고 얘는 연구 목적은 아니고 내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는 이렇게 독자들한테 말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따로 빼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자, 연구의 그 결과에서 첫 번째는 아까 연구 목적이 안 써있지만 첫 번째가 누구라고 그랬냐면 일반적 특성. 그러니까 특히나 더 바람직하게 쓰려면 간호사의 내 대상자를 드러내면서 일반적 특성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그래서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이제 표로 우리가 이런 거 대부분 다 만들 거거든요. 표 1과 같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주요한 내용을 여기다 정리해서 써주는 거야. 이거 정리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걸 나열할 때도 어떤 것은 나이별이면 나이 순대로, 어떤 것은 점수가 높으면 점수가 높은 것대로 나름의 전부 다 스토리를 가지고 써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뒤죽박죽 쓰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읽을 때 뭐 나이다, 성별이면 남녀 뭐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이 그러면 나이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더 보기가 좋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게 더 의미가 있다.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고민하면서 이걸 서술을 해줘야 돼요. 이제 서술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면 되는 거고 표를 볼게요.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요. 네, 이렇게 표를 만드는데 이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표는 이 표의 제목은 맨 왼쪽 위에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가 가운데 와서도 안 되고 이쪽에 와서도 안 되고 밑으로 와서도 안 되고 딱 이 자리예요. 위치가 여기하고 맞추면 돼요. 이렇게 여기하고 맞춰서 왼쪽에 위치에 올라와 있으면 되고 더 예쁘게 쓰려면 얘는 좀 더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연구 총 N수를 여기다 써주면 돼요. 얘네들은 실은 같은 라인에 있고 이게 좀 더 올라오게 모양을 좀 예쁘게 맞추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 특성에서는 이제 특성이 우리의 일반적 변수들이에요. 성별이 보았을 거고 여러분이 설문지에 있었던 일반적 특성 애들이에요. 성별, 연령, 보통 연령은 여기는 연령대로 했지만 우리는 받을 때 그냥 연령으로 해서 가로해 놓고 여러분이 나이 쓰게 하는 그런 거 봤을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데 우리 에어컨 좀 에어컨 트는 데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그 학력, 주의, 임상, 경력별, 그다음 현 근무지, 근무 형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 특성에서는 크게 두 가지 양식으로 만들어요. 그 두 가지 양식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야말로 진짜 일반적 특성. 기본적인 내용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별, 연령, 학력, 주의, 임상, 경험, 현 근무지, 근무 형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적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와 관련된 또 특성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주제와 관련된 게 우리는 의료정보보안 실천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의료정보보안 실천이니까 얼마나 이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의료정보보안에 대한 교육은 얼마나 받았고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런 걸 우리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지를 크게 구성하면 중요한 애들 그건 남의 거 두고 데려오는 애들 거니까 이제 걔네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 특성은 이제 나랑 지도교수랑 같이 만들어요. 뭐 나하고 지도교수 같이 만들 때 크게 두 가지 일반적 특성 안에 큰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하나는 그야말로 순수한 일반적 특성. 두 번째는 내 연구 주제와 관련된 특성. 그러니까 내가 만약 어떤 질병과 관련다. 그러면 질병과 관련된 특성.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일반적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일반적 특성에서 크게 여기에서
우리가 통계를 돌리기 전에 우리한테는 이제 설문지가 우리의 도구인데 도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도구의 수준이. 그러니까 도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범주형이라고 하는 애하고 그 다음에 연속형이라고 하는 애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거 다 몰라도 도구를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여러분 그 측정 수준 해가지고 나중에 강론에서 가르치긴 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설문지, 다른 이름으로 하면 이 도구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명목 척도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명목, 그냥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럼 이 종교 안에는 누가 뭐 높고 낮음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명목으로 구분만 하는 애들이에요. 남자, 여자,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냥 구분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구분이에요. 그 명목에는 번호를 부여해도 번호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구분이 편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0하고 1밖에 못 들어가니까 펴고 돌아가는 게 이렇게 넣는 것 뿐이지 그 구분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이제 가장 단순한 명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명목보다는 조금 진화됐는데 서열 척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등, 2등, 3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1등, 2등, 3등 여러분 생각하면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시험 문제 갖고 잘 내는데 1등, 2등, 3등은 1등은 1등이고 2등은 2등이고 명목은 이미 포함되고 근데 서열까지 있잖아요. 순서가 보면 서열이 있는데 1등하고 2등의 이 간격하고 2등하고 3등의 간격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같아요.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1등하고 2등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르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순서만 있는 거예요. 순서만. 그래서 상중하라고 하는 거 있죠. 얘네들 서열이에요. 상하고 중하고 중하고 하하고 간격이 같게 만들어는 모르지만 이게 그냥 상중하라고 생각했다라면 얘네들은 이게 간격이 틀리면 그러니까 서열은 있으나 간격이 틀린 애들은 다 서열 척도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가 명목이라고 그냥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밖에 못하냐면 측정 수준이 그냥 내 대상자가 여기는 152명이에요. 152명 중에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152명 중에 천주교는 몇 명, 불교는 몇 명, 기독교는 몇 명. 이렇게밖에 못해요. 152명 중에 1등은 몇 명, 뭐 2등은 1등 상에 해당되는 그룹은 몇 명, 하에 해당되는 그룹은 몇 명, 중에 해당되는 몇 명, 이렇게밖에 못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통계를 돌릴 때 150명 중 남자가 10명, 뭐 여자가 142명 이런 거. 그러면 그거가 151을 100%로 한 퍼센트를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딱 요거밖에 못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연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연령은 여러분 설문지 많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연령을 뭐 이렇게 20대, 30대 나이를 써가지고 체크하게 하는 경우도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100% 연령은 다 칸에 비워놔요. 아니면 근무 경력도 다 칸에 비워놔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제 쓰게 하는 거예요. 즉 이제 아까 서열 척도 다음에 있는 애가 누구냐면 등간 척도라고 하는 거야. 서열에서 이제 간격이 똑같은 거예요. 간격이 똑같아가지고 간격이 똑같으면 우리부터 리커트 척도 같은 거 1, 2, 3, 4, 5 간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똑같은 애들은 우리가 무엇도 할 수 있냐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격이 똑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넘어가면 비율 척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뭐 몸무게, 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게 비율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율은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계산을. 그래서 크게 측정 수준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도구를 측정하는 수준은 크게는 4개로 종류별로는 4개로 나눠요. 명목, 서열, 등간, 그 다음에 비율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적으로 통계에서 돌릴 때는 딱 반 이렇게 나눠요. 딱 반을 나눠서 명목하고 서열은 명목 척도라고 범주형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범주다. 얘네는 범주지 그 이상 이하도 뭐 뜻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등간하고 비율은 우리가 뭘로 나누냐면 연속형 변수다. 연속형은 무슨 짓도 다 할 수 있어요. 계산에 온갖 짓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특성을 보면 이 특성과 이 구분을 보면 얘네가 연속형인지
범주형인지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눴어요. 얘는 뭐예요? 범주형. 범주형. 여기는 연령대 이렇게 나눠놓으면 범주형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만약에 우리가 그냥 연령대가 아니고 연령으로 처음 설문제를 받았다. 그러면 걔는 뭐예요? 연속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형. 그 다음에 학력. 이렇게 학력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얘는 서열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서열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전문대학하고 대학하고의 사이하고 대학하고 대학원 사이의 등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럼 얘는 서열이에요. 그럼 얘도 범주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G, 일반 간호사, 수간호사, 수간호사 이상. 이것도 우리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서열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얘도 역시 범주형이에요. 이거하고 얘네 사이하고 얘 사이가 등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얘네도 범주형이에요. 임상 경력 별은 이것도 아마 가로차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임상 경력이 얼마큼 되십니까? 몇 개월 되십니까? 몇 년 몇 개월 되십니까?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고, 그다음에 현 근무지. 병동에 근무하냐, 중환자냐, 응급실이냐, 외래냐, 기타냐. 어디에다 받는 건가요? 이거 범주형이에요? 연속형이에요? 어디 뭐? 범주형. 범주형. 왜냐면 병동하고 중환자실하고의 이 간격이라는 것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명목인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근무 형태. 고정 근무냐, 교대 근무냐는 뭐예요? 명목이에요? 연속이에요? 명목. 왜? 아까 범주형. 그러니까 범주형이에요. 고정 근무가 더 좋은 건지 교대 근무가 더 좋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범주형이고 의료정보 보안의 교육 경험 유무 있다 없다. 범주형, 연속형. 범주형. 그 다음에 의료정보 보안의 교육 정도에서 실은 이것도 범주형으로 나눠버릴 거예요. 범주형으로. 그 다음에 의료정보 보안 유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것도 범주형. 그 다음에 교육 필요 정도. 이것도 실은 그냥 이렇게 1회, 2회, 3회 딱 나누어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의료정보 보안의 효과적인 교육 매체, 인터넷으로 하냐, 집합으로 하냐, 서면으로 하냐. 얘네는 범주형, 연속형. 범주형.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범주형하고 연속형하고 구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애는 범주고 이제 어떤 애는 이것을 구분을 못하면 우리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딱 보았었을 때 특성과 영역을 보았었을 때 영역이 나누어진 걸 보고 얘는 범주형이구나, 얘는 연속형이구나, 이거 구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연령하고 아까 그러면 여기서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보면 여러분 그런 의문 가진 사람, 석사 들어와서 논문 많이 안 본 사람 그런 의문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일반적 특성에서 다른 애들은 다 빈도하고 백분율만 있는데 왜 얘네들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게 있을까? 간혹 펴보면 꼭 몇 개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쭉 봤었던 것처럼 어떤 애한테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연속형 애한테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 특성에서 자료 분석 방법에 가만히 보면 일반적 특성하고 주요한 변수에 대해서 서술적 통계를 한다라고 이게 브로드하게 써놨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더 정확하게 서술적 통계를 이렇게 풀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빈도, 퍼센테이지, 평균, 표준 편차를 파악한다. 이렇게 써놓는 게 있어요. 즉 어떤 애는 빈도하고 퍼센테이지만 할 수 있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그거 플러스 평균 표준 편차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범주형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빈도하고 퍼센테이지만 있는 애들은 누구만 그런 애들만 범주형인 애들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범주형은 평균 표준 편차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주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 두 개인데 얘네들은 딱 보면 뭘로 받으느냐면 처음 설문지를 받을 때 가로 쳐놓고 숫자로 받은 애들이에요. 이 숫자는 실질적으로 등간, 계산이 되고 비율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여기 딱 보면 원래는 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원래는 우리가 만약 간호사 대상에 나면 간호사 가장 어린 애가 만약에 20몇 살 정도가 나올까요? 22살부터 있다면 22살부터 제일 많은 간호사가 한 60살까지 했다면 22부터 60까지 이렇게 다 늘어나야 돼요.
근데 이게 논문에서 그게 내가 이 논문에서 보고자 했던 게 22살은 어떤지, 60살은 어떤지, 23살은 어떤지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받기로는 얘는 내가 그렇게 받았지만 내가 궁금한 건 20대 정도는 어떤지, 30대는 어떤지, 40대는 어떤지 이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통계에서 가르쳐 주겠지만 0이라고 이 대를 살짝 감추잖아요. 대가 이게 딱 없으면 0이면 22세부터 하나만 쫙 늘어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거를 통계에서 원래 자료는 그렇게 받아놓고 논문에다가 예쁘게 뭔가 의미 있게 놓으려고 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내가 대로 바꿔서 연령대로 해서 21에서 30. 또 여기도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나이가 간혹 미만 이상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21세에서 30세 미만 이런 거 안 쓰고 30세 써놓고 31세 이게 나이가 한 살이 이쪽 저쪽에 걸쳐지겠으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미만 이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궁금한 거는 20대는 어떤지 30대는 어떤지 40대는 어떤지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우리 당연히 이렇게 대로 나누면 얘는 요 상태 이렇게 대로 나눈 요 상태는 이제 범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도 퍼센티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럼 뭘 갖고 한 거냐? 원래 연령 갖고 원래 자료 수집된 연령을 갖고 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편차를 쓴 거예요.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은 무슨 소리냐? 제일 낮은 나이가 23살이었고 제일 높은 나이가 54살이라는 거, 내 대상자 중에서. 그런 거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임상 경력 별자만 빼버리세요. 임상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설문지에서. 그리고 임상 경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 몇 년 몇 개월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것도 원래대로 하면 여기 보면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년, 왜냐면 이 사람이 그 단계는 1년 이상부터 있었을 거니까. 아까, 엑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1년 이상인 사람만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 나오면 안 되겠죠. 1년 미만 나오면 그 대상자는 이상한 대상자를 넣은 거겠죠. 그러니까 1년에서 최대는 30년까지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개월로 한 거예요. 이거를. 왜냐면 사람들이 딱딱 내가 연구를 했을 시점에 뭐 1년, 2년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개월수로 봤었을 때, 원래는 순수하게 자료로 받아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궁금한 거는 23개월이 어떻고 24개월이 어떤 게 아니라 적어도 1년에서 3년까지 사람들의 의료정보관 실체는 어떤지, 초창기 때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중기, 3년부터 5년인 된 사람의 의료정보관 실체는 어떤지 이런 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상 경력별로 나눠가지고 이걸 나누는 것도 지도교수가 나누는데 그냥 나누는 거가 딴 논문 뭐 그냥 의미 없이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연구 주제에서는 초창기와 중기와 후기가 의미가 있을 건지. 원래 우리 연구에서도 학생이 처음에는 어떻게 나눠왔냐면 이게 30년까지 있잖아요. 30년까지 있으니까 이 학생이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이상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보통 10대로 이렇게 쭉쭉 나누다 보면 나눌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무슨 요소가 더 불편한 점이 생기냐면 우리 나중에 차이 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차이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얘하고 이렇게 칸칸이 나눴을 때 얘네 간에 도대체 10년에서 3년짜리하고 3년에서 5년짜리하고 얘네끼리 의료정보보안 실천이 어떤지를 볼 건데 만약에 이거를 10년 이상으로 안 묶고 맨 처음에 학생들한테 잘 생각하지 못하니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당연히 3조로 나눌 수 있어요. 나눠서 보면 그 안에 각각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어떤 거는 2명, 1명, 3명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칸 안에 5명이나 10명 미만이 되면 차이를 볼 때 여러분이 오히려 유의하게 나올 수 있는데도 그거 칸의 숫자가 너무 작으면 이게 통계를 돌렸을 때 그 통계 결과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고 만약에 우리한테는 10년, 20년의 의미가 크지 않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연구자하고 지도교수 고민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 학생도 이거를 다 한 칸에 나눠왔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한 칸에 10년 이상, 20년에서 뭐 3명, 2명, 1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게 각각의 칸을 나눌 때 한 명이 의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적어도
초자와 중자와 10년 이상은 다라고 보자. 그러면 이제 이미 병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한 사람이랑 보자해서 10년을 묶어버려요. 숫자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 특성의 표를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내 거를 하기 이전에 먼저 남의 거를 볼 줄 알아야 내가 이제 내 거를 할 때 이런 거를 조심하면서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 처음 연구 결과에서 일반적 특성이라고 하는 표를 보는 것은 처음에 제목은 어디다 써야 된다고? 맨 왼쪽에다 써야 되고 거기에 이제 내 대상자 숫자를 오른쪽 끝에다 같은 라인을 맞춰서 써주고 그 다음에 표에서 여러분이 학위 논문도 그렇고 나중에 퍼블리시 할 때도 그렇고 가로줄은 안 쳐요. 가로줄은 안 치는 거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가로줄은 안 치는데 내 거에 이게 가로줄이 없어도 구분이 딱딱딱 이렇게 잘 보이는 것들은 안 쳐도 되는데 뭐 너무 이렇게 복잡성이 있어서 뭔가 약간의 구분을 주고 싶을 때는 점선 약하게 그런 정도로만 가로줄을 이렇게 쳐주고 그러니까 세로줄을 안 친다는 거 가로줄은 칠 때는 바깥선하고 구분만 여기만 쳐주게 돼 있고 중간에다 뭔가 가로선을 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가볍게 점선 정도 그렇게 치고 그 다음에 세로줄은 안 쳐요. 세로줄은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표를 만드는 양식도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일반적 특성에서 이제 내용적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변수가 여기 있는 이 특성과 구분에 들어가는 변수가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 이거 구분 못하면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보고 내가 연속형으로 나오는 애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현 근무지에서의 경력 받았어요. 현 근무지에서의 경력하고 받았어요. 그 설문지에서 주로 현 근무지에서의 경력하고 이렇게 가로를 쳐놨어요. 그럼 얘는 범주형 변수예요? 연속형 변수예요? 연속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 근무지에서의 경력은 몇 개냐? 총 근무 경력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동하잖아요. 현 근무지에서의 경력이 얼만큼이냐고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가로 쳐놓은 애들은 뭐 말 쓰는 거 아니고 뭔가 숫자를 쓰게 하는 가로치는 애들 주로 누구 가르치냐면 연령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력 이런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칠 수 있는 게 뭐가 나올까요? 우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면 총경력, 그 현 근무지 경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가르칠 수 있는 나이. 하여간 내 지금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설문지에서 높은 수준으로 받은 애는 아까 연령도 받기로는 연속형이도 높은 수준이잖아요. 높은 수준으로 받았지만 내가 낮은 순으로 연령대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문지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받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높은 수준을 받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낮은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사람들은 쓰는 걸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사람들 우리조차도 우리도 설문지 많이 받아보지만 쓰는 건 너무 싫어요. 근데 적어도 체크 정도는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 편하기 위해서 연령도 10대, 20대 내가 미리 다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예요. 경력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체크만 해주니까 훨씬 내 설문지를 해주기 좋아요. 뭐 안 될 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뭐를 못하냐면 평균 표준 편차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낮은 수준으로 받은 것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높은 수준으로 받은 것은 내가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설문지를 할 때는 내가 설문지를 가지고 온갖 짓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높은 수준의 설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특성에 이제 여러분이 볼 줄 아는 거, 쓰는 것을 일반적 특성에서 표현하는 것은 아까 특성, 구분 이렇게 이제 어떻게 그걸 구분했는지 하고 빈도 배분율, 그 다음에 평균과 표준 편차. 평균하고 표준 편차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아까 내가 최소값, 최대값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 특성에 써주는 양식 이것도 표 그대로 가면 돼요. 양식인데 내 연령, 내 대상자 연령은 가장 어린 사람이 23살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 54세였어요. 그러면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152명 중에서 내 대상자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152명 중에서 제일 어린 애가 23살이고 제일 나이 많은 애가 50 이걸 궁금한 게 아니라 내 대상자에서 대다수는 어느 정도 나이대인가 그게 바로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보는 평균이에요. 평균이 내 대상자가 152명이다.
명인데 그들의 평균은 지금 몇 살이에요? 30.34살인 거예요. 30.34살인데 그게 이제 평균이라고 하면 우리 알잖아요. 아, 그럼 내 대상자 대부분이 30.34살이구나. 그런데 표준 오차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30.34살에 플러스 5.77살만큼 이만큼 범위에서 그 다음에 30.34살에서 빼기 5.77살 하면 더하기 하면 한 36살 정도 되겠죠. 36살에 쉽게 말하면 내 대상자는 36살에서 그 다음에 빼기를 하면 24살 24살에서 25살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내 대상자는. 그러니까 내 대상자의 표준 편차까지 평균 하나만 보여주면 이거는 그 나이 때 하나만 보여주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나이를 넘어서서 이렇게 위아래로 해가지고 내 대상자의 대부분은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정규분포에서 이렇게 종 모양을 엎어놓은 거였는데 대부분 이렇게 높이 있는 이쪽은 36살부터 24살 사이가 대부분 내 대상자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평균 옆에 반드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평균 하나만 써놓으면 요 한 줄만 넣는 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 대상자 한 줄만 말할 게 아니라 대다수 내 대상자들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54살까지 가는 거고 그 중에 일부가 23살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보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 일반적 특성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된 거. 요 표 이름 어디다 쓰고 숫자 어디다 쓰고 여기 이 안에 들어가는 용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범주형과 연속형 구분하는 거. 범주형에는 뭐밖에 못 쓴다? 빈도하고 백분율밖에 못 쓴다. 그 다음에 연속형인 애들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쓸 수 있는, 평균을 쓸 수 있는데 평균이라고 하는 거와 표준편차 의미. 내 연구 150명 중에 내 대상자는 여기에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빼가지고 그게 레인지예요. 그만큼의 대다수 모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은 제일 작은 나이가 이만큼이고 제일 큰 나이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 임상경력별도 마찬가지예요. 임상경력별도 내 대상자는 91.98에서 플러스만 70.97이니까 빼면 더하면 제일 많은 게 얼마야? 160 얼마 개월수에서 빼면 한 20 몇 개월까지 해가지고 요만큼의 대다수가 다 몰려져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고 제일 적은 경력이 1년이고 제일 많은 경력은 30년이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있는 애들, 평균과 표준편차 있는 애들을 보면 딱 걔네들만 연속형이구나. 그리고 나머지 그 빈도하고 백분율이 있으면 얘네들은 범주형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 특성의 표를 못 볼 사람은 없죠. 이제 다 이해가 됐죠. 어떻게 일반적 특성의 표를 보는지. 이게 이제 일반적 특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는 게 바로 이제 주요한 변수를 내 152명한테 던져서 왔더니, 내가 다시 왔더니, 의료정보관 인식의 정도는 5점에서 몇 점 정도고, 조직의 윤리풍토는 5점에서 몇 점 정도고, 의료정보관 실천은 5점 중에서 내 대상자는 몇 점 정도더라. 이거를 이제 두 번째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표를 먼저 가고,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똑같이 의료정보 보안인식, 조직윤리풍토, 의료정보 보안 실천 정도는 표 2와 같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표를 설명해 주는 거야. 여기 보면 이 표도 여기도 이 표니까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왼쪽 여기에 맞춰 가야 되고 얘하고 얘는 같은 줄에 있으면 더 예뻐요. 그리고 쭉 올리면 더 좋아요. 우리 학생은 예쁘게 했는데 내가 옮겨보는 과정에서 잘못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표 위치, 이 숫자 위치, 얘는 맨 오른쪽 끝, 얘는 맨 왼쪽 끝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의료정보 보안 인식하고 조직의 윤리풍토하고 의료정보 보안 실천은 얘네들은 다 무슨 변수예요? 범주형이에요? 연속형이에요? 연속형. 얘네들은 1, 2, 3, 4, 5. 원래는 얘네들이 1, 2, 3, 4, 5도 우리가 이제 괜히 여러 가지 이말까지 해서 여러분 머리를 헷갈리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확한 진실은 뭐냐면 1이 뭐냐면 전혀 안 그렇다. 그다음 2가 전혀 안 그렇다. 전혀 안 그렇다. 안 그렇다. 3이 보통,
4가 그렇다, 5가 뭐 전혀 그렇다, 만약 이렇게 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1, 2, 3, 4, 5를 붙이잖아요. 이렇게 붙였을 때 전혀 안 그렇다와 안 그렇다, 요거의 간격이 과연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어요. 리커트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는 얘네는 그냥 순서 서열 정도지 이게 연속형이라고 계속 이거 봐도 될까? 한 문항이 있었을 때 그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문항이 아니라 리커트가 뭐 다 대부분 주요 변수들을 보면 몇 개씩 있잖아요. 아, 이거를 전체를 계산하면 이거는 계산적으로 들어가도 되겠다. 이게 합의를 본 거예요. 원래의 의미는 이거 전혀 안 그렇다, 안 그렇다, 보통 그렇다, 전혀 그렇다의 칸칸이 등간이라고 누가 감히 그 정도를 차이를 내가 주장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거는 한 문항만 있었을 때 그렇게 고민이 되겠지만 보통의 주요 이 변수 설문지를 보면 다 몇 개지, 적어도 10문항, 뭐 30문항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약속했어요. 이제 얘네들은 우리가 통계를 돌릴 때 얘네들은 연속형으로 본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 그런 옛날에 그런 썰이 있었구나 하나 알아두고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리커트 척도로 이 설문지는 다 연속형이라고 들어가면 돼요. 뭐 얘는 연속형이니까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연속형은 당연히 뭐 빈도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 여기서 빈도 의미 없으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과 일반적 특성에서 경력에 대해서 봤던 그거를 여기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요 변수, 우리가 주요 변수가 의료정보 보안 인식하고 조직의 윤리 검토하고 의료정보 보안 실천이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5점, 얘네 다 5점 리커트 척도였어요. 5점 중에 최소로 친 사람이 제일 보안 인식이 낮은 사람이 2.90이었어요. 5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 보안 인식이 좀 낮게 친 거고 제일 높은 사람은 5점까지 간 거예요. 5점 척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부 다 기본이 5점 척도, 5점이 최고로 높은 점수예요. 5점이 간 거. 그리고 조직의 윤리풍토도 제일 낮은 사람이 잘 인식하기를 우리 조직은 윤리풍토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본 사람이 2.58이었고 우리 조직은 윤리풍토가 높다라고 본 게 4.08까지 나온 거예요. 또 우리의 보안 실천은 2.0이라고 그러니까 실천은 굉장히 낮다라고 다들 느낀 거예요. 우리 대상자들은. 그리고 또 제일 높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4.90까지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알고 싶은 건 언제나 평균의 레인지예요. 내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어디 정도에 속해 있는가가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포인트는 얘예요. 얘인데 이제 독자들한테 주로가 여기 있는데 나의 끝에서 끝은 어딘가를 한번 서비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까지 보여주는 게 완벽한 거니까. 그래서 평균은 5점에서 4.40에서 0.57하면 거의 5점 가까이에서부터 그럼 이거를 빼버리면 한 3.9 어디까지가 내 대상자들 보안 인식은 제일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내 152명은 주로 1점부터 5점 사이에서 만약에 점수가 이렇게 (1점부터 5점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내 대상자가 이 보안 인식 같은 경우에 4.40에서 플러스 0.57하면 거의 5점대 요 정도고 그 다음에 4.40에서 0.57을 빼면 한 뭐 3점 얼마 나거든요. 내 대상자는 거의 이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대상자는 대부분은 요 점수대에 있고 제일 낮은 애가 2점 아까 2.90이고 제일 높은 사람은 끝에 여기 5점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나의 궁금함은 152명이라고 하는 내 대상자가 저 의료정보 보안 인식이 대부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미리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로 보면 우리 이제 조직의 윤리풍토도 플러스 마이너스 빼서 그러면 대체적으로 152명이 조직 윤리풍토가 어디에 몰려져 있는가. 그 다음에 의료정보 보안 실천도 대체적으로 어디에 이 사람들이 몰려져 있는가가 우리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의료정보 보안의 각각의 주요 변수에 대한 정도 또는 수준 같은 말을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조사 연구에서 그 어떤 연구든지 간에 반드시 연구 결과의 첫 번째는 대상자 일반적 특성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이어 나오는 게 주요 변수들에 대한 정도가 반드시 따라 나온다는 거. 그냥 이게 딱 이렇게 틀이 잡혀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연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내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겠고, 도대체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도대체 일반 간호사는 몇 명이고 뭐는 몇 명이고 이런 거 알아야 되겠고, 나이는 몇 살 때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내 설문지의 크게 종류는 주요 변수하고 일반적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일반적 특성 처음에 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주요 변수가 내 대상자 150명 안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5점 중에서 어디에 대체적으로 내 대상자들이 모여져 있는지 일단 먼저 내 거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1번, 2번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 원래 내 학생 것도 돌렸지만 여기 안 넣었지만 여러분의 공부를 해서 넣었다고 했어요.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제 세 번째까지 하고 마칠 건데, 이 세 번째가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각각의 주요 변수하고의 차이를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표를 먼저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식은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 모범 실천의 차이는 표와 같다 해놓고 이제 표를 그런 다음에 표를 이제 설명해 주면 돼요. 표에서 나온 결과들을. 이제 표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아까 일반적 특성에서 본 표하고 비슷해요. 일반적 특성에서 본 표하고 똑같은데 어디가 다르냐면 이제 이쪽이 다른 거예요. 여기가. 이쪽은 아까 일반적 특성에서 나온 빈도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하고 똑같은데 이제 여기만 이쪽만 달라. 이쪽만. 그리고 표 쓰는 양식은 똑같이 왼쪽, 얘도 오른쪽, 그리고 이제 얘를 쓸 건데, 자 여기는 아까 일반적 특성에서 우리가 구분한 대로 여기 특성하고 구분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빈도는 아까 일반적 특성 여기까지는 똑같죠. 일반적 특성에 나온 빈도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면 왜 여기에 아까 이름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평균과 표준 편차는 연속형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데 얘네들은 그 뭐예요? 범주형이 있잖아요. 얘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일반적 특성하고 아까 연속형이라고 말한 의료정보 보안 실천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일반적 특성에서 봤던 애에서 걔하고 의료정보 보안 실천이라고 하는 연속형 변수하고에서의 차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다 평균 표준편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보고 있는 이 주요 변수가 연속형 변수들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는 뭐라고 했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평균. 내가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차이가 있을까? 의료정보 보안 실천에.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거는 실은 여기 P-밸류라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강론으로 가서 말하겠지만 P-밸류가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의 수준에서 내가 이제 이 일반적 간호사 일반적 특성과 의료정보 보안 실천에서 이 표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P-밸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하다라고 나오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의료정보 보안 실천이 다르구나. 다르구나 하고 내가 이제 차이가 있구나라고 내가 보는 거. 그래서 그거가 있는 거가 첫 번째고, 차이가 있으면 두 번째 보는 건 뭐냐면 차이가 있으면 누구랑 누구랑 차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게 뭐냐면 이 세 번째 표에서는 우리 옛날에 그 자료 분석 방법에서 여기를 보면 통계 기법이 뭐뭐 나왔냐면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정보관 실천의 차이는 T-테스트와 아노바 여기까지만 끊어요. 아노바로 분석한다가 첫 번째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T-테스트하고 아노바는 분석의 종류는 내용은 내용적으로 같은 애들이에요. 차이를 보는 분석 방법이에요. 그런데 T-테스트라고 하는 애는 아까 영역이 2개짜리 보는 연구 방법이고, 아노바라고 하는 애는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분산 분석인데 얘는 3개 이상짜리를 보는 분석 방법이에요. 근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차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구분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짜리 보면 t-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돌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건 구분이 몇 개로 나눴어요? 3개. 또 여기는 몇 개로 나눠서 3개 이상, 4개. 그러니까 3개 이상, 3개 이상. 2개짜리는 t-테스트로 하면 되고 3개 이상이면 아까 아노바의 다른 결과물을 우리가 F검정이라고 해요. t-테스트는 그냥 스몰 트리 테스트라고 말하고 아노바는 F-밸류, F검정이라고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개는 t-테스트로 하고 3개 이상은 아노바라고 하는 걸 돌려요. 그런데 원래는 t-테스트 2개짜리를 아노바로 돌려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노바로 다 돌려도 되는데 옛날부터 이것도 트렌드예요. 2개짜리는 t-테스트로, 그 다음에 3개 이상이면 아노바. 그래서 여기 그래서 T, 배시, F라고 써는 것은 어떤 이 중에서 어떤 것은 T로 돌렸고요, 어떤 것은 F로 돌렸어요를 여기다 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 P-밸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T-테스트나 F-테스트 때 나온 유의 수준이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대본이 간호에서 크게 3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0.05 그러니까 95%에서 유의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0.01 거의 8.65 이 정도 되는데 이런 0.02 이 정도에서 유의하냐 아니냐 또 0.001 99.99999 가가지고 이 정도에서 유의하지 않느냐 어떠냐 이렇게 보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0.05를 가장 많이 봐요. 즉 P-밸류는 일단 결과부터 말을 하면 이 나온 수치가 0.05보다 작으면 유의한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0.05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어때요? 4.0보다 커요. 유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구에서는 다 차이가 없게 나와가지고 그나마 현 근무지라고 하는 것이 0.055예요. 이게 그냥 0.05에서 너무나 아쉬워서 이럴 때 막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도 우리가 결국에는 다 차이 없다고 말하기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이럴 때 하는 방법 0.05보다 더 또 90% 수준에서 실은 우리 말고 다른 쪽에서는 0.01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90%더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0.001, 99.99999에서 유의하는 것이 정말 유의한 거고 0.01, 0.001, 그 다음에 0.05, 그 다음에 0.01, 그러니까 90%에서 우리가 소수점을 퍼센트로 말할 때는 곱하기 100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만 밑에다가 원래는 0.05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0.01, 아니 0.1, 0.05, 0.1, 0.1, 90%까지에서는 얘는 유의하다. 라고 우리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지도교수랑 상의해가지고 0.05에 없으면 그리고 어떤 애가 0.1로 하면 나올 것 같으면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내 논문의 의의를 어떻게든 뭐라도 차이 검정했는데 그래서도 실은 이거 빼라고 해서 뺀 거예요. 돌리기는 다 돌렸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방법은 이제 정리를 하면 여기까지는 아까 일반적 특성에서 말해줬으니까 다 이해가 됐어요. 빈도까지는. 그리고 여기 평균과 이게 아까는 한국말로서 여기서 이것도 얘네들하고 맞추느라고 이렇게 썼는데 M이 민, 평균이고 그 다음에 이 SD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 표준 편차예요. 영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 일반적 특성하고 의료정보 실천이라고 하는 연속 변수하고 봤기 때문에 이 의료정보 보안 실천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예요.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거는 무엇으로 나눈다고 했냐면 이 구분이 2개냐 3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t-테스트나 F-밸류를 쓴다고 그랬고 그거의 결과로서 보는 게 P-밸류라고 했어요. 그 P-밸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0.05, 95% 수준에서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이제 우리 건 없었을 때는 0.1 해가지고 90%에서 우리가 공부가 나왔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게 아까 자료 분석 방법에서 간호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정보관 실천의 차이는 그래서 t-테스트나 아노바, 이 아노바가 아까 F 지금 테스트라고 해서 이것으로 분석하였고 분석할 예정이고 많이 쓴다면 그 다음에 유의하게 나온 애들은 반드시 사후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분석이 일단 끝났어요.
끝나고 그 후에 유의하게 나온 애는 반드시 분석을 하는데 만약에 얘가 유의하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T테스트 2개짜리예요. 2개짜리는 분석이 나오면 어디까지 해석을 하는 거냐면 만약에 얘가 0.05보다 작았어요. 0.05보다 작아서 유의하게 나오면 이제 평균과 표준편차를 읽어주는 거예요. 유의하였고 쓸 때는 성별에서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 특성 중 성별에서 남자와 여자에서는 0.05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평균이 여자가 3.87 플러스 마이너스 0.61로 남자 3.5 플러스 마이너스 0.5보다 의료정보보안 실천이 이제 차이가 있고 여자가 조금 더 점수가 높게 나온 거예요. 높게 나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는 이렇게 3개 이상짜리 여기가 만약에 차이가 나왔다고 보세요. 이게 여기가 차이가 나왔다고 보면 3개 이상에서는 무슨 고민이 생기냐면 2개짜리는 사후 검증이 필요가 없어요. 2개 중에 높은 게 높은 놈이에요. 평균이 높은 놈이 의료정보 실천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3개에서 유의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서 높은 건지 20대하고 30대하고 높은 건지 20대하고 40대하고 높은 건지 30대하고 40대하고 높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검정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해서 누가 누구보다 높은 건지 20대는 그러면 30대, 40대보다 다 높은 건지 아니면 30대가 뭐 20대하고 40대보다 더 높은 건지 누구와 누구 관계가 이거는 이제 개수가 많아지면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지는 거야. 여기 5개면 이게 만약에 유의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 한 거예요. 일반 병동하고 중환자실 2개 관계 보고 병동하고 응급실하고 보고 병동하고 외래하고 보고 병동하고 기타하고 보고 그리고 또 중환자실하고 우리 옛날에 수업 배울 때 경우의 수 있죠?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다 2개씩 다 보는 거야. 다 봐가지고 누구하고 무슨 관계가 누가 더 유의한 건지를 그 다음에 사후에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돼야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평균과 표준편차는 실은 읽을 때 여기에 유의하게 안 나오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읽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게 누가 더 높다 한들 의미가 없어요. 그건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써줄 때 맨 먼저는 유의한지를 먼저 보고 유의하면 그 다음에 누가 누구보다 평균이 몇 배 높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것도 혹시 잘못 써있으면 고쳐야 돼요. 지금 말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표 3에서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표 3에서 볼 거. 표 3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일반적 특성하고 주요 변수와의 차이를 볼 때는 크게 2가지만 돌리는 거야. T테스트하고 아노바. 그래서 이 T테스트는 T라고 스몰로 쓰고 아노바는 F 검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왼쪽에는 일반적 특성에 봤던 그대로 돌아와요. 그대로 돌아오고 이게 또 서로 일반적 특성하고 여기가 변동되면 안 돼요. 저기는 나누기를 범주를 20대, 30대, 40대 나눠놓고 여기를 25, 35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똑같이 내려와서 얘는 다만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평균과 표준편차를 낼 수가 있어요. 차이 검정이 있어요. 왜냐면 의료정보보안 실천이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이를 내려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T테스트, F테스트 돌려서 그 값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P밸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P밸류를 보아서 P밸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옆에 맨 끝에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명인 셰퍼라고 쓰는 애가 사후 검정 중에 한 종류예요. 그래서 사후 검정에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많아서 근데 가장 간혹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게 셰퍼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이 셰퍼라고 우리도 써놓고 우리는 0.10짜리로 90%짜리로 얘를 돌려봤는데 대부분은 누구랑 사후 검정이 있으면 나오는데 얘는 진짜 아슬아슬하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조차도 안 나왔어요. 참 드문 케이스인데 그래서 뺐어요. 결론적으로 하는 건. 그러니까 원래는 웬만하게 유의하게 나오고 샤워 돌리면 대부분 100개 중에서 98개는 다 나와요. 샤워에 누가 누구보다 높고 이게 나오는데 그 100개 중에서 나머지 2개에 해당되니까 아주 아슬아슬하고 그래서 고민할 때 고생해서 돌렸으나 이걸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유학이 나왔다면 대부분은 나와요. 셰퍼를 돌리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요. 만약에 이게 뭐 A, B, C 해가지고 A가 뭐 B보다 크다라든지 더 높다라든지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쓸 때는 만약에 있었으면 간호사의 일반적 따른 의료병 실천 유의수준 0.05의 모든 변수에서 이제 모든 변수 중에서 이제 내가 그냥 지연해서 말하면 성별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 성별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었다가 먼저 나오고, 그러면 여자가 평균 표준편차 몇 점으로 남자보다 더 높게 나왔다 해서 거기 2개짜리 보고도 끝나요. 근데 만약에 아까 3개짜리 연령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공부한 실천은 유의수준 0.05 이제 수준에서 연령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왔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유의한 차이가 나왔으면 그 중에서 이제 유의한 차이가 나와서 사후 검정 결과 이 말을 또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유의하게 나오면 사후 검정이 그 다음 붙어야 돼요. 사후 검정이 그 다음 붙어서 사후 검정 결과 20대가 30대보다 평균 몇 점으로 높고 뭐 30대가 뭐보다 이게 그 다음 그러니까 1번 나오는 말이 유의 수준. 그 다음에 2개짜리는 바로 평균으로 마무리하면 돼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3개짜리에서는 유의 수준 나오고 사후 검정이 나온 다음에 평균이 나와요. 누가 누구보다를 3개짜리 이상에서는 사후를 해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쓰는 걸로 정리를 하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한 것 중에 이해는 돼요? 그러면 이제 잠깐 마무리하고 이거에다가 일반적 특성하고 정도하고 차이 검정에 대해서 이해된 걸 한번 정돈해보세요. 그 판에다가 그 주변 그룹 모여서 오늘 내가 이제 연구 결과에서 3가지를 가르쳤어요. 일반적 특성에서 뭐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정도에서는 뭐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차이에 따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정보보안 실천에 따른 차이에서는 차이 검정에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 3가지를 가르쳤으니까 이해된 대로 그룹별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